호텔 크로아티가 있는 카부타트 관련 지도들이다. (2014년 8월 2일) 새벽 호텔에서 바라보는 새벽 풍경이다. 멀리 불빛이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 드브로브니크 구시가지다. 호텔 앞바다다. 아드리아 해에 떠있는 크루즈선도 보인다. 간밤에 밤 풍경을 둘러본 곳 주변이다. 호텔도 둘러본다. 호텔 식당이다. 호텔 주변의 아침 풍경이다. 아침 8시 5분에 두브로브니크로 출발했다. 호텔에서 두브로브니크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의 경로 지도다. 아름답게 펼쳐지는 해안가 풍경을 가면서 즐겨본다. 저 멀리 우리가 탐방할 두브로브니크와 노크룸 섬 그리고 스르지산 전망대가 보인다. 두브로브니크가 보인다. 두브로브니크에 가까이 온 것 같다. 노크룸 섬이다. 유람선을 타고 이 섬의 주변을 둘러볼 것이다. 두브로브니크의 구시가지 풍경이다.
안내인의 설명이다. 자, 이 가까이서 보니 얼마나 육중합니까? 이 쳐들어오는 적절지는 육중한 이 성벽의 두께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그 최대의 드브로보니 공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최대의 적수는 베네치아. 케이블카 주차장에 다 왔다. 탐방하기 전에 먼저 지도로 두브로브니크를 살펴본다. 제일 먼저 도착하여 첫 번째 탑승할 것을 잔뜩 기대했지만 크루즈 관광객들이 먼저 예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밀려났다. 탑승장 주변을 둘러본다. 이제 우리 차례가 왔다. 올라가면서 두브로브니크의 아름다운 풍경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한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 줄을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케이블카 타는데 많은 시간 기다렸을 것 같다. 스르지산 정상에서 전망이 좋은 거대한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먼저 가보았다. 십자가 앞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지점을 표시해 보았다. 드브로브니크 구시가지에서 가볼 만한 곳을 표시해 보았다. 스리지산 전망대 뒤편도 둘러보았다. 대형 십자가 주변이다.
이 십자가는 내전에 희생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1808년 정복한 후 세운 십자가라고도 하기도 한다. 케이블카 타는 곳 주변도 둘러본다. 버기카들이 보인다. 이 버기카를 타고 1시간 정도 스리지산 고원을 드라이빙하며 탐험과 모험과 낭만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케이블카 주변 전망대에서도 풍경을 즐겨본다. 이곳에서는 신시가지가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조망해 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서 신시가지 풍경을 영상에 담아보았다. 보이는 문은 풍문인 부자 게이트다. 출발했던 지점에 도착했다. 지금부터는 안내인의 안내에 따라 설명을 들으면서 드브로브니크 구시가지를 탐방해 본다. 좀 일찍 내려오신 분들은 좀 지루하게 한 10분 이상 좀 앉아 계셨고 10분이 뭐야, 한 20분 앉아 계신다. 자, 두브로브닉의 기원은요 고대입니다. 고대. 최초의 정착민들은 일리리안입니다. 일리리안은 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일리리안이 기원지는 이 발칸반도 남부 사람들이에요. 발칸반도의 남부하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의 알바니아예요. 알바니아. 그쪽에 출발한 사람들이 북방으로 올라온 거죠. 북방으로 올라와서 이곳에 정착을 시작합니다. 고대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부터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이곳에.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들은 단연코 로마인들이죠. 자, 그리고 로마인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2000년 전에는 대적할 만한 상대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로마인이 진출하는 곳은 그곳의 주인이었든 무엇이든 그 땅을 내놔야 합니다. 내놔야 하는데 로마 제국 시기에 로마인들이 행했던 정치는 절대 식민지 국가의 이 국민들은 다치게 하지 않는, 하지만 식민지로서의 세금 이 정치는 확고히 다졌던 그런 정치 형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에 의해 길들여진 일리리아인들이 정착한 땅,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7세기 때 크로아티아인들이 북방에서 내려와 이곳을 점령하고 크로아티아인들에 의해서 도시가 건설됩니다. 2000년 전에는 보잘것없는 어촌이었겠죠. 그리고 또 이 바다로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그 도시의 계획은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크로아티아인들에 의해서 조금씩 점차 바다로 향하는 집들이 늘어나고 건축물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반도가 형성이 됩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반도. 그리고 이후에 찾아오는 번영기인 전 유럽에 찾아왔던 번영기인 12세기 때 하나씩 도시의 형태를 갖춰가며 또한 정치의 형태가 잡혀가며 도시 공국으로서 해상공화국으로서 기치를 발휘하게 되는 때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바라다 보이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16세기에 완성된 모습인데 우리가 보는 이 성곽이 만들어진 시기는요 서기 10세기입니다. 1000년 전이에요. 10세기는 900년 후반부터 만들기 시작해요. 평균 6m, 높은 곳은 20m의 성벽을 쌓습니다. 적으로부터 침공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 최고의 적은 베네치아인들이에요. 베네치아는 쉴 틈 없이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 아드리아해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지나치는 이 작은 나무다리, 해자죠, 해자. 도개교입니다. 정확한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철통 같은 수비 형태의 요새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을 닫고 이 기계장치를 통해서 이 도개교를 올리고 내부 성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벽 하나로는 부족한 나머지 또 하나의 성벽을 만들어요. 내부 성벽을 만들고 또 하나의 성벽으로 3중 구조의 성벽 구조 체제가 확립됩니다. 이게 완성되는 시기를 13세기에서 15세기 이내에 완성을 봐요. 그리고 도시가 번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해상으로의 무역로가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발효가 됩니다. 무수히 많은 물자와 금보화와 유럽에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보석들, 향신료를 갖고 와서 유럽의 귀족들, 왕족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 드브로브nik은 아드리아에서 최고의 그 번영, 발전하는 그러한 도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벌써 문을 세 번째 맞이합니다. 이게 가장 내벽의 주 출입구예요. 저기 위에 석상이 하나 있는데 이 석상은 이 도시의 수호 성인 블라이즈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블라이즈라고 하는 성인은 이 도시의 수호 성인이에요. 아주 예전에 베네치아의 침공으로부터 이 도시를 보호를 할 수 있게 이 경정을 울리고 베네치아는 믿지 말고 베네치아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기치를 그 성인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라이즈 성인은 어디 가나 가장 중요한 곳에 조각이 되어 있으면 이곳의 수호 성인 블라이즈 성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이제 성벽 투어하는 출입문이에요. 성벽 투어하는. 우리도 나중에 여기 와서 성벽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리 뒤편 쪽으로 걸어가면서 성벽 투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유시간을 갖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 크고 육중한 건물은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도메니카 수도원. 이 작은 도시,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도시가 크지 않고 작아요. 들어와서 봐도 작습니다. 전체 드브로브nik 시의 인구가 42,000인데 이곳에 사는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은 1,500명 가량이 삽니다. 그리고 비수기 때는 1,000명이 살아요. 아주 작은 도시라는 거죠. 4만을 쳐도 작은데 도시 안에 1,500명이 이곳 드브로브닉이 성곽 도시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중세 해상공화국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그보다 많은 거의 8,000명 이곳에 운집해서 살았대요.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곳이죠. 아주 복잡한 도시라는 거예요. 성곽에 모여 살면서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 도시가 할 일이 많고 경제권이 많고
일거리가 많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항상 종교적으로는 종교의 장을 열어 신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죠. 그게 성당이 됩니다. 그 성당에서 이 신부님을 배출하고 또한 그 학문을 연구하고 성서를 연구하는 수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도원이 이 작은 도시에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도메니카, 베네딕트, 예수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점점 세월이 현대화될수록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역할과 수도원의 중요도가 낮아짐으로 해서 수도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 남짓한 수도사 분들이 있다. 여러분에게 가이드분을 만나서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포인트. 자, 이곳에 들어온 두브로브닉 가장 중심거리. 이 대로변이 슈트라든이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슈트라든. 슈트라든은 영어의 스트리트, 이탈리아의 스트라다라고 하는 말이 이 변형을 이루어서선 스트라둔이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가장 번화한 거리, 가장 큰 대로, 가장 중요한 무역로 역할을 하는. 이쪽 우리가 들어온 그 문은 이 동문이에요. 동문. 우리가 저쪽 주 출입구에 있는 필레 게이트에서 들어오지 않고 케이블카 탔기 때문에 이 동문으로 들어와서 이곳에부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이 다 이곳에 운집해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과 종교가 한꺼번에 이쪽에 모여 있어요. 가장 먼저 제 손짓 방향의 시청사, 저 정면에 대성당, 그 다음에 이 성당은 대성당이 아닌 성인 블라이스 성당입니다. 나중에 자유시간 되면 잠깐이나마 들어와서 이 안에 이 양식이라든가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건물, 이 건물은 중세의 이 드브로브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관공서, 세관입니다. 세관, 스폰자. 여기가 무역이 가장 그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무역으로 하여금 도시가 번영하고 도시가 살찌고 워낙 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무역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는 역할이 가장 컸어요. 중세에는. 하여 그들의 권위가 파워가 점점 커지자 그들은 법의 집행까지도 합니다. 무엇인가 부조리와 부패와 또한 이 걸맞지 않은 상행위를 했을 때는 이 세관이 직접 그들을 잡아들이는 형사권도 발휘했고 잡아들여 처형까지 했습니다. 그 처형하는 장소가 저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은 석상 하나가 있습니다. 저 석상은 롤랭, 일명 이 스페인은 영어로는 올란드, 프랑스 말은 롤랭이라고 하는 중세 기사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롤랭의 기사가 나옵니다. 롤랭의 기사는 서기 8세기 이 프랑크 왕국의 가장 큰 대제 까롤링 대제, 까를로스 대제, 카를 대제 다 같은 말이죠. 카를 대제가 스페인 근방에서 이슬람과 전투를 벌이고 가장 그 격전지에서 이 황제가 위험에 터지자 그의 조카였던 저 롤랭이 그 적장 앞으로 가서 대신 죽음을 맞이한, 그래서 황제를 살렸다고 해서 가장 용맹스러운 이슬람 세력도 가장 두려워하는 기사다 해서 가장 그 유럽인들에게 숭앙시 받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롤랭 기사. 그래서 중세에는 각 도시에 우리나라의 천하대장군처럼 부적처럼 모셔놓는 그런 기사가 됩니다. 저 기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세관에서 저 기사의 팔꿈치, 손에서 팔꿈치의 길을 한 51cm 되는 길이를 하나의 기준 잣대로 사용해서 물건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하면 저기다가 길이를 재서 규격을 정했던 그러한 또 역할도 했고, 또한 죄를 저질렀을 때 저기에다 묶어놓고 하루형, 이틀형, 3일형에 처하는 벌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수치를 주는, 하루 동안 묶여 있어봐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이 사람은 버스 안에서 방구를 꼈다. 이거 큰 죄죠. 그러면 3일형에 처합니다. 3일형. 예? 오페라를 불렀다. 하루형. 예? 그래서 그게 큰 죄예요. 자, 그래서 롤랭에서는 하나의 수치의 기둥으로도 사용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종탑이 하나 있습니다. 종탑이 재미있는 종탑이 시침만 가리켜요.
해를 표시하고 시침을 가리키고 이게 하나의 또 드브로브직의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빛이 약간 기울 저쪽으로 보고 있어요. 반대편으로. 요거는 해를 따라가는 식이에요. 해를 따라가는. 해가 지금 저쪽에 있다라는 뜻이고 햇빛이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해가 있고 그다음 밑에는 분침이 5분 단위로 갑니다. 5분 단위. 5분 있으니까 좀 이따 20으로 바뀔 거예요. 분침. 하나의 종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도시는 워낙 많은 재건과 복구와 리노베이션을 해서 거의 새로운 도시다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예요. 왜냐면은 중세에는 이 지역이 거의 지진대에 해당합니다. 지진대. 지금도 지진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진을 언제 겪었냐면은 1400년대, 1600년대, 1800년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진은 1667년도에 진도 8도. 진도 8도면 도시가 완전히 전소됩니다. 폭삭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1800년대 많은 허물어짐 속에서 재건 복원을 한 거죠. 최종적으로는 1900년대 초에 거의 이 모습이 다시 재건됐다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사람의 힘으로 재난을 받던 때가 세르비아의 포격이었죠. 1992년도 6개월에 걸친 포격을 받았습니다. 막 불타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성당은 또 폭삭 내려앉기도 하고 그러한 재난 속에서도 이러한 그 도시 복구를 했다는 것은 두브로보닉의 경제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스트라둔 거리를 걸어가서 맨 끝에까지 걸어가도록 합니다. 길을 잃을 일은 없어요. 왜냐면 도로가 복잡하지 않아요. 골목으로 일부러 숨지 않는다면 도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저 스트라둔 거리 가장 맨 끝에까지 가서 좀 이곳에 이정표 특별한 건축물 이런 걸 둘러보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렉터 궁전이라고 하는 의사당 정치 1번지를 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의 보는 시각이 틀리고 느끼는 게 틀립니다. 자, 보세요. 이 중세 도시의 포장도로 한번 보세요.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그리고 워낙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살짝 둔턱을 두고 오른쪽 왼쪽 편에는 비가 흐르는 여기 개울을 펴놨습니다. 자, 그 계획된 도시라는 거죠. 도시. 그리고 양쪽 오른쪽에는 전부 다 상점거리, 한마디로 명동거리. 그렇다면 옛날에 이곳에 사람이 살긴 살았지만 주로 상인 계급층, 상인층이 살았죠. 귀족들은 아무리 땅값이 비싸고 좋은 향방일지라도 이곳에 살지 않고 왼쪽 편 한 블록 뒤편에 살았어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편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상인거리. 지금도 상점거리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오른쪽에 수도원 건물입니다. 우리가 저기 플라체 거리라고 그 게이트라고 하는 문에서 들어올 때 도메니카 수도원을 봤는데 여기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입니다. 근데 수도원이 지금 어떠한 역할로 사용되냐면 약국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저 제선지방의 성벽 위에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벽의 절반입니다. 이 왼쪽 편에 있는 게 오노프리오, 여기의 상징입니다. 1436년도에 이탈리아의 조각가 건축가를 데리고 가서 다시 이 드브로브닉을 재디자인합니다. 재디자인. 조금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좀 활기를 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번영기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서기 천년서부터 16세기, 거의 18세기까지 이르기까지 가적 번영기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노프리오라고 하는 분수의 이름인데 오노프리오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런 분수를 만들고 우리가 가는 렉터 궁전도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이 분수는 여기서부터 11km에 떨어진 곳에서 로마 수도교를 따라 이용을 해서 물을 끌어와 밑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뿜어 올리는 거예요. 오노프리오가 하나의 16면체로서 아주 상징적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 성당은 최초의 12세기 아주 오래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인데 사비오르, 예전에 1400년대 1600년대 지진에서도 허물어지지 않는 은총받은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특별한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사비오르 성당과 프란체스코 수도원, 그리고 야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또 렉터 궁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투어를 시작으로 자유시간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한 블럭 뒤의 골목입니다. 한 블럭 뒤의 골목은 저 큰 스트라돈 거리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해요. 지금 관광객들이 많아서 다 상점으로 변했지만 예전에는 저 상점거리만 사람들이 복잡복잡하고 이곳에는 일반 서민들이 이 법으로 금하진 않았지만 들어오는 것이 금기가 되어 있었다. 귀족들이 사는 공간입니다. 이 귀족들이 사는 공간의 특이한 점은 식당이 있다면 식당의 주방이 보통 어디 있습니까? 저층이나 식당에 테이블이 있는 쪽이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집이나 식당이나 주방이 전부 다가 가장 높은 쪽으로 뺐어요. 높은 쪽으로 뺀다는 것은 화재가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화재. 중세라는 시기는 여러 질병, 전염병도 있었지만 이 도시에서 바라본 재앙은 화재죠. 화재. 왜냐면은 오밀조밀 살았고, 물론 그 화재에서 피하고자 석조 건물이 자연스럽게 탄생이 된 거죠. 그런데도 말고 화재로 안전한 곳은 없어요. 화재가 가장 큰 재앙, 화재로부터 벗어나고자 보호받고자 가장 불을 다루는 주방은 항상 위층으로 뺀 게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옛날 중세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빗물도 아까워 그 빗물을 모아 나중에 식수로까지 사용했었던 요 파이프라인이 그런 겁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빗물도 다 바다 밑에 저장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물. 이런 건 어디서 많이 봐요? 중세 이탈리아 도시에서도 어디서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도시는 더더욱 그러했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다 안쪽으로 설치해서 이 빗물까지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저장을 하고 사용을 했던 그러한 도시의 구성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왼쪽 편에 성당 모양인데 느낌이라든가 분위기가 여태까지 봤던 성당과는 틀려요. 그죠?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예, 십자가가 틀리죠. 예.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조합이 틀리고, 정교회가 왜 있었냐면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기에 세르비아의 이 종교는 정교였습니다. 그 세르비아의 영향을 받았죠. 중앙 집권 체제를 갖고 있었던 유고 연방 시기에 이곳은 황금알을 낳는 도시죠. 황금알 도시. 이것이 얼마나 부를 축적하는 그런 도시겠습니까? 세르비아가 당연히 놓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했지만 대세는 이미 연합군 쪽으로 민주화로 돌아섰기 때문에 포격을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죠. 정교회가 그때 유고슬라비아 시기에 하나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지만 이제 조금씩 추구하고 예식을 거행하는 방법론에서 조금 틀린 성당이죠. 뭐 일반 카톨릭은 성상이 있다라 하면 정교회는 성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소화시켜 이콘을 달아놓고 예식의 방법도 조금 검소하게 치르는 이러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자, 이 뒷골목에 왔었더니 이렇게 광장에 시장이 들어섰네요. 청가물 시장. 자, 그리고 부자 카페. 나는 10분의 시간 있어도 부자 카페를 꼭 가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 저 정면 꼭대기에 멋진 아치형 문이 있는데 이 예수의 수도원의 건물이에요. 예수의 수도원 건물. 저쪽으로 올라가면, 자, 이 길로 쭉 올라가면 저 성벽으로 간다 치고 더 진행을 하세요. 골목길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꺾어지면 파노라마 카페라고 보여요. 자, 요 시장은 관광객들을 위함이보다는 오늘이 뭡니까? 주말이죠. 주말에는 어김없이, 그렇다면 어저께부터 주중에는 안 열리는 시장이에요. 주말 시장, 시민들을 위한 시장은 거의 1년을 빼놓지 않고 주말이면 꼭 여는. 자, 정면에 바라보이는 이 멋진 궁전은 렉터라고 하는 의원이죠. 의원, 정치인, 지도자란 뜻이에요. 지도자. 그러니까 의원회관,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드브로보닉이라고 하는 해상공화국은 정치 형태가 귀족 정치 국가였습니다. 귀족들이 정치를 했어요. 귀족으로 태어나면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집안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서 18세가 되면 무조건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세가 되면 렉터로 선출이 돼서
전체 35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 정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래서 모두 35명의 귀족이 이곳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35명의 귀족 정치가들이 모여서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서로 나누고 결정을 놓을 때까지 이곳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결정이 될 때까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됐던 길게는 한 달이 됐던 나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자 이제 렉터 팔라스에 조금 이렇게 대기실 주로 예수님 성화, 물론 성화긴 한데 이러한 그 그림의 형태가 다 어디서 오냐면 이탈리아에서 옵니다. 이거는 이동식 제대예요. 이동식 제대. 예수님 그 순례를 하는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시네. 예? 흐르바스카에서 마요스타라고 하는 성인의 1520년도의 작품입니다. 이건 근데 주로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성서에 나오는 화살을 받으신 분. 일단 여기서 이 소장되고 있는 작품은 주로 렉터들이. 자, 이 방은 역대 렉터들, 의원들의 초상화가 그려진, 이 렉터 귀족 정치가 시작됐던 시기를 거의 10세기 후반입니다. 973년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 시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거의 근대까지 이르는 정치 형태가 귀족 정치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방은 좀 아까 밖에서 봤던 큰 종탑 기억나실까요? 종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밑에 해를 따라가는 방향에 둥근 원이 있고 그 맨 꼭대기에 보면 종탑이 있어요. 종이 보통 기계 장치로 해서 줄이 내려가서 종이 쳐지는데 이 드브로보닉은 그래서 얼핏 기억나실 거예요. 베네치아의 멋진 종탑에서 종치는 건 이 조각상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진품이에요. 거기 올라가야 되는 그 종치는 기계는 이제 모조로 귀중한 의원들의 법을 집행함에, 정치를 함에, 문서와 이 귀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보물 창고들. 좀 작은 것들은 멀리 어디론가 갈 때,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금고. 그 휴대용 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잠금 장치가 재밌어요. 이게 잠금 장치예요. 문에 보면 잠금 장치가 저렇게 철통 같은 잠금 장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거보다 어마어마한 잠금 장치를 갖고 있는데 정말 웃긴 거는 자물쇠 열쇠 하나로 다 열려요. 20개의 잠금 장치를 만들면 뭐해? 열쇠 하나면 다 열려요. 자, 의원회가 이제 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의 단면도는 평평하지만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이 뜰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귀족의 저택, 일반의 서민의 아파트, 공통적인 게 이러한 뜰입니다. 뜰을 만들어서 잠깐 쉼터, 비를 피해 사람을 자, 동상인데 이 사람이 또 이 드브로보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름이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사진에 단어만 넣으면 나중에 기억나겠죠. 미카엘리 프라자토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16세기에 유명한 선주였다 그래. 이 선주라는 이 직업을 갖고 있거나 선주라고 하는 그 가문은 대대로 부자라는 거죠. 끊임없는 일이 있고 끊임없는 수익이 있으니까 선주. 그 중에서도 그 선주 회사에서도 가장 큰 회사, 배도 가장 많고 돈이 가장 많은 부자였었다 그래요. 근데 그는 살아생전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고 그 자손도 없었기 때문에 생을 마감할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유서에서 불쌍한 아이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쓰십시오 하고 자기 전 재산을 이 의원회관에 기탁을 합니다. 그를 기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해도 없어. 이 사람 정도는 이렇게 길이 보존해서 기억해둘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동상의 흉상까지 절반을 조각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모셔놨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두 분께서 전해 내려오는 선량한 시민 이런 의미의 사람이죠. 자, 일단 의원회관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족 정치는 언제부로 막을 내렸냐면요. 나폴레옹 시기 이후부터 귀족 정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화제로 해서 다시 시작되는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정치 형태를 이 사람들도 따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는 이곳의 모든
이 의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정치에 일임을 하자라고 하는 각오명입니다. 각오명. 지금 개방된 공간은 예전에 이 의원들, 귀족 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공간에 몇몇 방을 개방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손님이 오면은 잠깐 대기하는 응접실, 그다음에 의원들이 잠깐 쉬는 공간, 보면은 그림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걸려 있어요. 역사적으로 유래되거나 유명한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멀리 해외로 여행을 통했을 때 정치적인 이유든 개인적인 이유든 갔을 때 하나씩 사갖고 오거나 그리고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기증받았거나 이러한 보물들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그러한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 루이 16세 시기에 프랑스에 가서 루이 16세의 왕에게 선물 받은 거예요. 루이 16세 시기에 1700년대 얘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리고 또 오른쪽 왼쪽에 자기들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까지 갔다는 겁니다. 마르코 폴로 1200년대에 갔으니 뭐 충분히 가죠. 자, 이거는 뭐예요? 가마. 앞에 두 사람 여기 막대기 껴서 이탈리아 여행 시기에 선물이거나 구입을 해서 온 그림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전시방. 그리고 지금 이 방은 렉터,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35명의 의원 중에서도 최고 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 의장의 집무실이에요.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 근데 이거는 자 보세요. 클레오파트라 순수 백대리석이에요. 맨질맨질해요. 5세기 겁니다. 5세기. 1500년 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이건 자꾸 뭐 이렇게 다 보수를 했겠지만 다시 접착식으로 붙였긴 하지만 5세기 거예요. 이런 보물들을 이렇게 렉터들이 수집을 한 겁니다. 그리스에서 5세기 1500년 전 거. 피아노 그 포르테 피아노는요. 이미 모차르트가 태어나기 전에 만든 그리고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쳤을 당시에 저 피아노를 사용했는데 짜스부르크의 궁전에서 빌려온 거예요.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자, 저 내려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작은 구멍 가게처럼 생긴 것은 옛날에 의원들이 직접 법을 집행하고 중죄인들, 감옥입니다, 감옥. 이 드부르번 중에서는 하이라이트가 성벽길을 걷는 거예요. 성벽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성벽길을 걸으시면서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충분한 여러분들 자유시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성벽을 반바퀴만 도신다는 거 아시죠? 네, 반바퀴만 도신다. 힘들어서 못 가시는 분은 없어요. 조금 더울 뿐이고 충분히 참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지나오면서 오른쪽에 그 달코 다른 청동 앉은 상이 있는데 이 크로아티아의 유명한 코미디 극작가예요. 코미디 극작가. 그래서 표정이 되게 온화하죠. 그래서 코를 만지면 행운이 아니라 즐거움이 온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러한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연인들이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사진 찍고 그러하는 곳이에요. 크로아티아에서는 유명한 극작가 마린 드르직. 저기 보세요. 종 치는 거 보세요. 로버트. 아까 우리 안에서 봤던 로버트가 어떻게 해요? 종을 치고 있죠. 저 로버트가 종 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국기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말에 의하면 학교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청입니다. 시청인데 뭐예요? 카페가 있죠. 시청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시민들의 공간, 카페를 만들고 그 위에는 집무실, 회의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오른쪽에도 작은 분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분수하면 오노프리오가 만든 겁니다. 오노프리오가 뭐라 해서 분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
1400년대 중반에 이곳의 도제 의원들이 이탈리아에서 오노프리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각가 건축가를 모셔다가 이곳의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서 부탁한 작품 중에 하나가 렉더 팔라스, 저 초입에 있었던 큰 오노프리오 분수, 시청 앞에 작은 오노프리오 분수, 이런 식으로 오노프리오가 지금 현재의 어떤 도시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그가 담당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작은 골목에 여기 유명한 게 이런 아틀리에의 작품들이에요. 수공예 작품들, 그림들, 사진들. 여기 작품들이 아주 대단해요. 제가 여기 오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같은 그림이요, 해가 갈수록 거의 30%씩 뛰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 점점 사람이 많아질수록 여기에 그림이 수준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거기 잠깐 계세요. 성벽에 오르는 입구에 왔다. 지금부터는 개별로 탐방하게 된다. 동쪽 성벽에 올라 처음 보는 풍경이다. 약 2km에 걸쳐 엣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다. 동쪽 성벽에서부터 서쪽 필레 게이트까지 성벽 위를 따라 걸어가 본다. 성벽 위에서 보는 풍경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본다. 도미니크 수도원이다. 시내의 모습도 살펴본다. 북문인 부자 게이트와 프라차 거리와 연결되는 통로길인 것 같다. 서문인 필레 게이트와 주변 풍경이다. 서쪽 성벽에서 보는 플라차 거리와 그 주변 풍경이다. 수도원 약국부터 가본다. 수도원 내에 말라프라차 약국이 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근대식 약국이라고 한다. 약국 내부다. 이곳 약국은 장미 그립이 유명하다. 약재 박물관도 가본다. 120여 개의 기둥이 있는 해랑을 따라가면 약재 박물관이 있다. 이 해랑은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을 둘러싸고 있다. 정원의 중앙에는 성 프란시스의 조각상이 있는 분수가 자리하고 있다. 약재 박물관 내부 사진이다. 해랑에 걸려있는 사진과 그림들도 둘러본다.
프란체스코 수도원 내부에 있는 성당 입구다. 입구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후에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묘사한 피에타상이 조각되어 있다. 성당 내부를 둘러본다. 플라차 거리를 따라 종탑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성 브라이스의 성당이다. 이곳 성당도 둘러본다. 드브로브니크의 수호 성인인 성 브라이스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성당이다. 성당 꼭대기는 왼손에 드브로브니크를 들고 축성하는 주교복을 입은 브라이스의 동상이 서 있다. 성당 내부다. 성 브라이스는 베네치아인들의 침입을 경고해 이 도시를 구해냈다는 전설 이후 드브로브니크의 수호 성인이 되었다. 매년 2월 3일 그의 축일에는 큰 축제가 벌어진다. 공산 치하에서도 계속되었던 이 축제는 200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 등록으로 등재되었다. 성당 앞 누자 광장 풍경이다. 성모 승천 대성당이다. 그곳도 둘러본다. 성당 내부다. 성모 승천 대성당은 드브로브니크 대성당이라고도 한다. 재단 한가운데는 성모 승천을 묘사한 티치아노의 그림이 있다. 이곳의 보물실에는 수호성인 블라이세의 유골이 금으로 세공되어 유물함에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과 종교인들의 뼈와 옷조각과 같은 유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지 못했다. 성모 승천의 그림이 있는 제단이다. 성당 내부도 자세히 본다.
성당 밖의 풍경이다. 군둘리치 광장의 시장도 둘러본다. 시장에서 보는 성 이그나티우스 성당이다. 왕자의 게임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오스트리아 가문 출신 니카 아멀링이 기증한 급수대다. 이반 군둘리치 동상 기념비다. 군둘리치는 크로아티아의 민족운동가로 1589년 두브로브니크에서 태어난 유명한 시인이다. 크로아티아 화폐 59나 지폐에 새겨진 인물이기도 하다. (6세기) 크로아티아 출신 극작가 마린 드르지치의 동상이다. 작은 오노프리오 분수대다. 탐방을 마치고 점심 식사 장소로 간다.